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저출산 대책에 맞춰져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저격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이 심의하는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그렇죠. 2005년에 이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 주재한 건 처음이라는데 그만큼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겠죠?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에 출범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사실 3차 계획이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기본 주제를 심의하신 거는 처음이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신 거고 그러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불지 2020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전에 없었던 그리고 과거의 정책과는 완전히 이렇게 다른 형태의 네네.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의 뭐 출산계의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산계의 새마을 운동이요. 네네. 그 보면 이번 기본 계획을 보면 이제 청년들 빨리 결혼시켜서 이제 아이를 좀 낳게 하자. 네네.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의 계획들을 보면 좀 보육 지원, 이제 그렇죠. 양육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가 이번 좀 결혼 장려 이쪽으로 초점을 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가 책임 보육 네. 이것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난 10년까지 했는데 이 국가 책임 보육을 하면은 좀 아이를 좀 많이 낳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10년간 정책에 150조 썼는데요 0.1명 늘어났어요. 아, 0.1명이요. 네, 사실상 뭐 거의 늘어난 바가 없다. 네네. 생각보다 들어간 그 비용에 비해서 네네. 별로 늘어난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결혼을 늦게 하거나 네네. 안 하거나 또 취업을 해서는 도무지 애를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 일단 결혼부터 시키자. 네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네네. 이렇게 정책 방향 자체가 옮겨가니까 네네. 그전의 정책이 뭐 조금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종합적이고 네네. 또 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아, 그렇고요. 저도 사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저출산 대책 나오고 만원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좀 뜨끔뜨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만원, 비혼 이 문제라고 보고 이제 대책을 좀 집중적으로 내놓은 건데 네네. 이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보시기엔. 일단은 뭐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정책 나온 것들 대부분이 다 왜 애를 낳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를 낳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하신 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고용 불안이 가져다주는 이 심리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거기다 지금 우리가 장기적 경제 불황 안에 들어갔다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단순한 고용 불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희망 절벽 차원에 접어들었다라고 희망 보고 절벽이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은 결국 미래와 희망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돈의 이슈가 아니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뭐 아빠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도 예. 있고 또 뭐 난임 시술도 있고 거기다 이번에 가장 또 부각되고 있는 게 주택 문제잖아요. 네네. 뭐 행복주택, 전세임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3만 원 늘리고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라 그래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네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뭐 6만 원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미래에 대한 조금 더 큰 희망이 있어야 네네. 만원과 비혼의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으신 거고요. 지금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결혼 장려 쪽,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이런 출산을 하는 이쪽에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네. 보육 문제 쪽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육이 겁나서 이제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거나 뭐 네. 이런 현상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보육에 쏟아 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안 됐으니까 네네.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초점을 바꾼 거예요. 네네. 바꿨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저출산 정책에서 나온 이야기의 결과의 깔때기는 결국은 노동개혁 쪽으로 갔죠. 네네. 결국 그래서 노동개혁이 우리에겐 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네네. 그 부분이 틀림은 없어요. 맞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과연 지금 2년에서 4년 정규직을 비정규직 연한을 늘린 것이 과연 고용 불안의 해소가 되겠는가?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기업 정규직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하고의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이 사실상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의 문제에서 오는 불안을 과연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네.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이제 청년들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하게 한다 네. 이런 건데 사실 노동계나 아니면 뭐 야당 쪽이나 아니면 또 청년들이 보기에는 질 좋은 일자리, 그렇죠. 좀 양질의 고용-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바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백 기자님도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이제 5년 내에 하시면 여러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5년 내에요. 잘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이 정책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네네. 것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2020년까지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아이를 1.2명 낳고 있는데 1.2명. 예,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초저출산이 기준이 1.3명이에요. 아, 밑도는 거네요. 네. 그래도 이제 그간 10년 해가지고 1.08명에서 2.21명으로 늘긴 네네.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장기적인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과연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지금 이제 보육 관련해서도 누리과정도 충분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없애느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뭐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이게 실행될 것인가? 이 실행을 위해서는 또 주관 부처가 좀 따로 있어야 돼요. 네네. 지금 뭐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그 예를 들어서 보육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늘리겠다. 또 이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늘리겠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하나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한 부서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저출산 관련된 그 정책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책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아베 내각에서 지난 9월쯤에 신설했던 그 1억 총활약 담당상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예 네, 네. 다 합쳐서 네, 네. 관할하는 이제 부처를 만든 건데 지금 문제의 이 대책이 이제 오늘 저출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고령화 쪽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근데 사실 네. 이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사실은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고령화가 더 커요. 아, 그러나 네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출산이 네네. 또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더 가리긴 조금 어렵지만 지금 전체 이번에 책정된 197억 중에 네. 108억이 지금 저출산에 들어가고 네. 이제 빼기 나머지가 지금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고령화 문제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제 고용의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 49.6%. 노인이 10명 있으면 5명은 가난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네. 이 부분을 지금 39%까지 줄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 개의 정책 크게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적어도 주택연금 관련해 가지고 가입자 수를 조금 더 대폭 확충해서 혜택을 네네. 받게 하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력 단절 여성들도 연금 좀 받게끔 다시 하겠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치매 파트너스 같이 치매 직접적인 가정 호스피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50만 명 또 확보하겠다. 네네. 뭐 포괄적 서비스, 간호 서비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남아있는 90억 정도로 2020년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인가? 네네. 이 역시 또한 비용의 문제고 이게 특별히 지금 아픈 노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네네. 이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대책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약식이 아닌가 네네. 이런 인상을 좀 받죠. 네, 교수님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어떤 부처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부분하고 좀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특히 건강한 노인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